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올해는 시간이 빨리 흘렀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수능 점수 1점에 대학이 바뀌니 중요한 시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00세를 살아가야 하는 인생 전체를 통틀어 생각을 해보면 20살도 되기 전에 한 번 받은 점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한 번은 짚어볼 문제입니다. 입시에 얽매여서 정작 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요즘 대학을 가는 사람이 10명 중 8명이나 된다고 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지만 각 대학엔 마음을 돌보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몸은 컸지만 자주적으로 성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못하는 그야말로 바보 어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2년 동안 내가 아닌 대학과 점수만을 바라보게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1차적일 테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잘할 수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어른이 있었는지도 돌아볼 문제입니다. 내일 있을 한 번의 수능 점수로 세상이 두 쪽 나는 일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찌그러지고 못생겨도 별은 빛나는 것처럼 나 자신이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년 동안 그보다 더 일찍부터 애써오신 수험생 여러분 모두를 진심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아전법정 세상에 이런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12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뉴스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동북권 시군에서는 어떤 분들이 시장, 군수 후보로 나올지 하나하나 좀 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여수시장 후보군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죠. 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여수 지역에서 15명에 이르는 입지자들이 나서면서 이 두 자릿수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재선을 노리는 정기명 현 시장의 재선 행보가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 시의원과 도의원 또 경제계 관료 출신 등 이 거론되는 후보가 자천타천 무려 1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민주당 소속 정기명 현 시장은 일상회복금 지원 지급과 또 상품권 할인 등 시급한 지역 민생을 챙겨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청사 별관 정축 건립 사업과 전국 최초로 여수산단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공식 지정 등이 그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입지자들을 살펴보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 소속 입지자들이 가장 많은데요. 먼저 김영규 전 시의회 의장의 경우 일찌감치 바닥 민심을 다지며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나선 상태로 육선 의원이라는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또 삼선 시의원을 지낸 김순빈 전 부의장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는데 김 전 부의장의 경우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과 대학병원 유치,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들의 단체장 출마가 우선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네, 지방의회 출신 가운데 몇 분 더 들려오는 것 같던데요? 네, 삼선 시의원이자 지역 최초의 여성 시의회 의장인 백인숙 의원도 시장 선거를 위해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지역 주민들로부터 현장 정치나 실행력이 강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언론인 출신인 이광일 도의회 부의장도 최근 출판 기념회를 열고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는데 이 삼선인 이광일 전 도의회 부회장의 경우 지역 인구 유출 방지나 여수 산단의 위기 극복 등을 주민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전남도 상무위원 경력을 가진 민선 5, 6기 시의원을 지내고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유화 전 시의원도 역시 입지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 검찰 출신으로 이용주 전 국회의원도 입지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이 민주당 복당 이후 이 지역 내 인지도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후보군들이 아주 많아서 아직까지도 거론이 안 된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지역 시민사회단체 출신이나 경제계 또 행정관료들 또 야당 출신 인사들도 좀 볼까요? 네, 지방의회 출신으로 여수시의원을 지낸 주종섭 도의원도 시민사회활동가 경력을 무기로 여수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주종섭 도의원은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입법 활동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행정관료 출신으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 서영학 기본사회 여수본부 상임대표도 입지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 설립한 경험을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여수시장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한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도 여수에서의 행정 경험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고 있고 지난 총선 관련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권오봉 전 시장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 경제계 인물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국가산단 위기에 따른 여수산단 위기 대응 지역 지정 등 경제 현안들을 긴밀히 챙겨왔다는 점에서 역시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야권의 여수시장 입지자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이 조국혁신당의 이상우 전 시의원이 개혁 정치나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출마가 예상되고 있고 박정숙 국민의힘 여수 당협위원장과 서수영 진보당 여수시 지역위원장 역시 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시장 출마자로 거론되는 무려 15명에 달하는 후보군을 살펴봤는데 네. 지역 일부에서는 시장 후보군이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것은 지역 경기 침체나 또 여수산단의 위기설 등 지역 정치의 위기감이 현실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수 같은 경우에는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지금까지 한 차례도 시장 연임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이 후보 난립 주요 원인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순천 소식 듣겠습니다. 국토부가 경전선 순천 도심 통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아직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동서부 시민단체들이 경전선 조기 완공을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네요. 네, 경전선의 도심 통과 노선에 순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지난 2023년 이후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순천을 찾았는데요. 이 순천을 찾아서 해법을 찾겠다 이런 취지의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사업 추진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이나 이 사업 착공이 미뤄지면서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그동안 높았습니다. 네. 최근 전남 동부권 시민단체들이 순천에서 목포까지 기차를 타고 이동해 서부 지역 시민단체를 직접 만나 전남 지역 전체의 공동 행동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전선 조기 착공과 목포에서 보성 간 공공철도를 위한 전남 도민대책위원회가 전남 서부권 시민단체를 만나 경전선 보성 순천 구간은 동부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 전체 대중교통망의 문제라며 동서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장을 공동으로 냈습니다. 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시민사회단체는 경전선의 조기 완공을 위해 목소리를 같이 하기로 하고 전남 대중교통망 연계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의 분기점 마련을 위해서라도 경전선의 조속한 조기 완공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 정치 한판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경제부 총리와 국토부 장관에게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해서 순천시 도심구간 지중화를 촉구하는 질의를 했는데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신 만큼 좀 좋은 결과 있기를 또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이 참 두 분을 만나는 시간 또 되게 좀 빨리 지나간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열심히 산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 아니, 들으시는 분들도 저 부부 변호사 또 나왔어. 벌써 나왔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시간이 너무 자주 나온다. 징글징글하다.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는 마스크를 또 착용하고 마스크 오셨어요. 매니저. 여기 제가 오늘은 감기에 좀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보다 더 또박또박하고 큰 소리로 자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네. 독감 유행이라고 하는데 독감은 아니시죠? 네, 아닐 겁니다 아마. 아니겠죠 뭐. 아니 근데 뭐 괜찮아요. 약 먹고 괜찮아졌는데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아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니까 너무 아유, 또 크게 이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배려해 우리 송 변호사님. 네, 네. 배려해야 했고. 예, 이 변호사님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뭐. 같은 댁에 사시는데 뭐 댁에서도 마스크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워낙 가깝지 않은 사이라서. 에이, 또 예. 무슨 말씀을 같이 있는 그렇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스크 뭐 같이 굳이- 사무실도 쓰시면서 그렇지만 예, 서로 또 각자 이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요. 그 네. 빨리 사적인 나으시길 공간- 바라겠습니다. 예, 네. 쾌유를 빕니다. 네. 네. 예. 자, 오늘 화제의 판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제의 판결에서는 노동단체, 장애인단체와 같은 이익단체, 사회단체에서 집회와 시위라는 방식으로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제도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에서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 지하철 지연 운행에 대한 논란 오래 전부터 좀 있어 왔습니다. 꾸준히 나왔어요, 이게.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줄여서 이제 전장연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전장연은 2021년 경부터 이제 2021년 12월 3일이 국제 장애인의 날이라고 해요. 12월 3일이 매년. 이때부터 이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이 방식이 이제 뭐 휠체어를 출입문에 끼워 가지고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예. 전장현이 꾸준히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뭐 저상버스를 도입해라,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런 어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권리를 이제 증진시킬 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라는 요구를 이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뭐 2023년에도 전장현 회원 24명이 이제 탑승 시위를 하다가 일반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고 지난 10일에도 또 이제 지하철 4호선 열차 운행이 12분간 진행된 이제 지연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된? 네, 맞습니다. 예. 지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시위를 하는 것. 이게 입장을 표명하는 그들의 방식이라고 네.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업무 방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당한 행위로 봐야 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 모든 국민들에게 집회나 시위의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데 예. 타인의 어떤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당 행위로 볼 수 있느냐,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 특히 교통을 좀 일부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예.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정당 행위라는 거는 이제 형법상 나오는 개념인데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장현이 이렇게 뭐 지하철의 운행을 일정 부분 방해한 행위가 예.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당연히 쟁점이 될 텐데 예. 사실은 지난 뭐 박경석 공동대표에 대해서 이전에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판결문들을 좀 나중에 다시 좀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예. 적법하게 신고된 시위가 아니라면은 정당 행위가 아닌 업무 방해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어쨌든 지하철의 운행을 좀 지연시켜서 지하철 운행 관리 업무에 현실적으로 지장을 줬다면 이게 업무 방해죄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라는 지금 시각인데 이것 외에 아까 방금 잠깐 말씀하셨던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시각에서는 또 다른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고요? 네,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이제 일반 교통방해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형법상에 있는데요. 육노를 포함한 어떤 교통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는 이제 죄인데요. 예. 대법원은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요건으로 예.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 지난 10일에 있었던 12분 지연된 사건이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이냐에 대한 이제 판단이 필요하겠죠. 현저하게는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법원은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런 집회나 시위는 신고하게 돼 있어요. 예. 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요. 집회나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이제 일반 상식에 비추어도 뭐 현저히라는 걸 누가 봐도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탈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이 뭐 이제 방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기본 입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분이 지연됐냐 그 부분도 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예. 이제 뭐 단순히 뭐 시간상만으로 따지지는 않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 10일에 있었던 이러한 이제 그 전장현의 표현으로는 선전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 신고된 뭐 집회 또는 이제 시위라인 건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법원은 좀 이제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일반 교통방해죄에 대해서도 예. 또 이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장현의 이런 시위 방식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수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모습들을 뉴스 화면을 통해서도 보셨을 건데 법원의 판단도 내려진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판단이 있었어요. 2021년 4월에 전장현의 박경석 대표가 한 행위에 대한 판결이 있는데 예. 일단 어떤 행위를 했냐면 당시에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인근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전장현 회원들 20명과 함께 그 시위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어떤 구호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예. 구호를 외치다가 노선 버스가 이제 정류장에 도착을 하니까 버스 앞문하고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어쨌든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버스 운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심 판결을 보면은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불편을 초래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네.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남용해서 타인의 권리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 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봤고 항소를 했습니다. 이제 박 대표가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적법한 신고가 없었던 점, 그래서 위법한 시위가 맞고 예. 그리고 정차한 버스에다가 쇠사슬을 묶고 다른 참가자가 강제로 운행을 중단하게 한 거 이거 다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까 뭐 정당 행위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 주셨잖아요. 네. 상당성 이것을 시위의 일환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이제 상고가 기각돼서 확정이 됐죠. 그럼 이것은 이제 그 유죄로 네, 맞습니다. 확정이 난 그렇습니다. 판례고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이 단체가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 그들은 뭐 정당한 항의 수단이 이런 것밖에 없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교통공사 또한 엘리베이터 동선을 확보하지 않아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제한을 줬기 때문에 이들 또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된 분쟁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본격적으로 설치된 게 2003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에는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통해서 2022년 까지 모든 역에 1역사 1동선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1 동선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2022년까지는 일단 되지는 않았고 지금 이제 교통공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276개 역사 중에 3개만 제외하고는 다 확보가 되어 있대요. 나머지 3개도 연내에 이제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예. 지금 서울교통공사와 전장현이 이런 형사적인 고발 조치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교통공사에서는 이러한 어떤 시위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 손해배상. 해가지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전장현에서는 이제 또 문제를 삼고 이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교통공사도 뭐 전혀 뭐 우리가 책임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일반 시민의 또 교통권을 보호해야 될 또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과 이거 관련해가지고 법적인 대응은 계속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예.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이제 공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다 지원을 할 거다라고 이제 그런 입장을 다 밝히고 있어요. 네. 예, 이 전장현을 비롯한 이런 장애인 단체, 사회 단체들 이렇게 과격하게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논리를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시위를 하면 우리 말을 들어주기는 하느냐라는 논리예요. 근데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극단적인 방법을 해야만 효과가 있다라는 논리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본인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어떤 법률이 정하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예.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예, 아까 그 판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타인의 권리를 그렇다고 과하게 네. 침해해서는 또 안 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법률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들이 좀 잘 지켜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말씀하셨는데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유념하시면 자기 목소리 충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공익적인 목적이 있고 또 정당한 꼭 항의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가 과하게 침해됐을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주제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라디오 전망대의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결아 송하진 부부변호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 주제 토크.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막 복잡하다 하면서 얘기를 다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그 후폭풍이 그때보다 더 세게 지금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이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게 윗선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라면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정치권에서는 다시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항소 포기 어제 저희가 정치토론 시간에서 또 정치권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고요. 오늘은 두 변호사님들과 함께 이 문제 법률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 계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또 네. 법조인들 또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쭙기 전에 이 지금 반발이 나오기까지 검찰 내부 반발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제도 잠깐 짚긴 했지만 또 변호사의 시선에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대장동 수사 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검사가 이제 이 항소가 되지 않은 이후에 이제 폭로를 좀 했죠. 그래서 예. 일단은 이 강 검사가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2025년 10월 31일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들은 알려진 바와 같이 전원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2025년 11월 7일 자정 0시까지 항소 기한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11월 3일경에 이제 뭐 강 검사 주장은 대장동 수사팀하고 공판팀은 모두 이거는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취합됐다고 합니다. 뭐 물론 이견이 있어요. 그렇게 한 후에 이제 11월 5일경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보고를 했고 항소 제기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수뇌부도 항소 제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후에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11월 7일경 이제 뭐 시간별로 움직입니다. 오후 한 2시 18분경에 이제 항소장 결재가 있었습니다. 지검장에, 서울지검장에. 근데 오후 7시 30분경에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항소를 좀 재검토해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오후 11시 53분경, 그러니까 항소 기한을 7분 남겨두고 서울지검장이 항소를 불허하는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강 검사가 밝힌 뭐 전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게 뭐 유죄가 선고됐지만 워낙 혐의가 많았기 때문에 이 피고인 5명 중에 이제 뭐 무죄가 나온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또 많이 논란이 되는 그 뭐 추징금. 예. 처음에 경찰은 거의 7,800억을 추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428억이 그 김만배 씨한테 인정이 됐잖아요. 예. 이거 이상을 더 이상 선고받을 수 없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분 내지는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1심보다 처벌을 더 무겁게 내릴 수가 그렇죠. 없어졌다라는 불이익 게 네.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그게 가장 좀 논란의 쟁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검찰의 항소 포기는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또 냈습니다. 이 정성호 장관의 입장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우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성공한 수사였고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예. 첫 번째로는 통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검찰의 구형보다도 두 사람은 최소한 더 많은 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을 초과한 형을 다 선고를 받았으니까 재판 결과도 검찰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만족스러운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고, 예. 그리고 1심 판결보다 몰수 및 추징을 더 할 수 없다,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냐, 항소를 포기해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아니 성남시가 지금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해당 절차에서 충분히 얼마든지 더 많은 추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률이 별도로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남시가 지금 이 피고인들에게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은 별개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성남시까지 나서서 지금 검찰의 항소 포기 맹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말씀하신 이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그렇고,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항소를 포기하는지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다뤘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에서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적이 있었죠. 이게 뭐 이때는 괜찮고 또 이때는 안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항소 포기에 대한? 뭐 일반적으로 검사는 당연히 이제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고 해서 재판에 세운 사람인데 무죄가 선고되면 네.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원칙이라고는 하는데요. 뭐 이제 말씀하셨던 순천 청산가리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재심 사건이잖아요. 예. 재심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례적으로 이제 검사들이 먼저 무죄를 구형하는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다른 사안이고, 보통 이제 대검찰청의 예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항소 기준에 만약에 이제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 그냥 이제 판사가 벌금형을 했다. 그러니까 형 종이 달라지잖아. 형의 종류가. 예. 그러는 경우에는 이제 항소를 좀 하는 것이. 예. 그리고 유기징역형은 이제 형량에 대한 기준도 좀 세부적으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고 형량이 구형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항소를 한다. 다만 이 구형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형량의 범위 내에 있고 그리고 선고 형량과 구형량의 차이가 이제 구형 범위의 폭보다 크지 않은 경우에는 뭐 별도 조치 없이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재량이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와 같은 원칙 이외에도 뭐 양형 기준의 내용, 그 다음에 판결문에 이제 설시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 이 예규상의 항소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구체적인 타당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또 달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원칙이나 기준은 있으나 네. 이제 그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스스로 판단하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검찰의 재량입니다. 재량.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말을 엄청 뭐 휘황찬란하게 어렵게 했는데 예. 검찰 재량입니다. 재량. 근데 이 항소를 안 했을 때 얻게 되는 검찰의 이익은 뭡니까? 항소를 포기했을 때. 사실은 근데 검찰이 뭐 무조건 사람을 때려잡고 뭐 구속시키고 이런 조직이 아니라요.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사회 정의를 밝히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네. 항소를 안 하면 뭐 어떤 실익이 있냐. 사실 좀 애매한 발언일 수도 있으니까 애매한 질문일 수도 있는 게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 피해가 뭐 상당히 회복이 됐고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굳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량이 이제 그런 것들이 가만히 돼서 형량이 선고가 됐잖아요. 네. 근데 뭐 내가 구형한 것보다 많이 못 미치면 당연히 하겠지만 그 예. 범위 내에 있다고 하면 항소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이 오히려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 무조건 항소를 네. 하는 것에 대한 또 비판이 있어 왔다고요? 그렇죠. 실무상 이제 검찰이 본인들의 구미에 맞지 않게끔 판결이 나오면 아주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항소를 해버리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 그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예. 1심에서 어렵게 그러니까 억울하게 기소를 당해서 어렵게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예. 검찰은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고 또 상고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 시간이 뭐 5년 10년 이렇게 지나고 다 이겼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법률 비용, 변호사 비용 지출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본인의 늘어지고 무고함을 뭐 입증하기 위한 시간은 다 가고 그러니까 남는 것은 뭐 패가망신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다라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예. 실무에서도 이렇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 두 분 많이 좀 보십니까? 어때요?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 그래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피고인의 변론을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예. 99% 항소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항소를 안 안 하는 하는 경우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하게 형이 나온 것 같다 아니면은 너무 세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종잡을 수가 없고 좀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 예측 가능성이 변호사들조차도 100%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 말고도 또 항소를 포기한 사례들 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른바 황제노역 사건이라고 좀 예. 시간은 지난 사건인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007년에 예. 508억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예. 당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508억 원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검찰은 이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고인인 허 전 회장만 항소를 했고요.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이 됐고 벌금도 거의 절반이 줄었습니다. 254억으로 선고가 됐고 예. 이때 1위를 이제 계산해 주는 게 있거든요. 뭘 계산해줘요? 벌금을 내는 대신에 이제 노역장에 유치되는 거 그걸 5억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이제 몸값을 이른바 몸값을 5억으로 해서 이 황제 노역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뭔가 재벌가를 봐주게 한 거 아니냐. 그때 이제 그런 말들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품을 수수한 혐의,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서 오랜 시간 재판을 받아왔었는데 네. 이제 무죄가 선고됐어요. 이 사건 이제 라임 사태와 관련된 사건인데, 예, 그래서 이거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검찰이든 이 피의자든 항소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포기하는 경우들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네.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렇죠.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 예. 당연히 항소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경우 재심하는 것들 봤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심 청구를 하는 건 항소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항소 기한 지나면 항소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처럼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 또 제도적인 정비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검찰이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 했어야 응당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것은 어떤 단순한 판단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기준과 절차로 항소 여부가 결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그런 것이 없다라는 제도적인 공백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재량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팀과 지휘부의 의견 충돌이 지금 밖으로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꼴사나운 경우예요. 그리고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 근거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다 보니까 국민적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항소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을 때도 즉시 항고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검찰총장이 나서서. 그러니까 그때도 왜 어떤 이유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지 사실은 그때도 사상 초유의 사태였거든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다가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항고를 하지 않았다. 굉장히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도대체 항소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고 어쩔 때는 안 하는 건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검찰 내부에서 항소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또 수사팀이라든지 공판팀이라든지 의견이 투명하게 반영되는 그런 절차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하는 절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록하는 절차요? 누구가 어떤 의견을 냈고 어떤 의견을 내서 어떻게 토의가 이루어지고 결국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것들. 그래서 추후에라도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항소는 재량이다.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굉장히 슬픈 이야기고 재량이란 말 뒤에 숨기보다는 좀 과정을 뭔가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거 그것이 반드시 좀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맨날 이렇게 여쭤보면은 밥을 피해 가시긴 하는데 두 분 개인적인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번 항소 포기요. 예.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또 오늘도 피해 가시는 법조인으로서의 이 중립을 지키려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변호사님 추가로 하실 말씀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쯤에서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전법정 오늘도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저는 불꽃 연출 전문회사 선상 불꽃 파트를 맡고 있는 김태준 부장입니다. 불꽃 연출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네, 김태준 불꽃 연출가는요, 현재 여수에서 크루즈 선상 불꽃 놀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꽃 연출가. 네. 사실 우리 불꽃놀이를 많이 최근에도 축제가 있었기도 네. 하고 또 여수에서는 밤하늘을 또 크루즈에서
매주 거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금, 토, 일 이렇게 3일 하고 있어요. 그걸 담당하시는 담당 연출가이시군요. 네. 이 불꽃 연출가 어떻게 이 직업을 처음 택했다고 하시던가요? 김태준 불꽃 연출가는요. 대학 축제 때 처음 이 봤던 불꽃놀이를 보고 감정이 벅차올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우연찮게도 관련 과를 전공하고 있어서요. 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불꽃 연출가 됐다고 합니다. 네, 불꽃 연출가는 우리가 보는 불꽃놀이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전반적인 작업을 한다고요? 네, 불꽃 연출가는요. 행사에 맞는 음악에 맞춰서 적절한 모양의 불꽃을 구상하고 디자인에 실제 행사장에서 이 불꽃을 터뜨리는 과정까지를 모두 총괄을 합니다. 또 불꽃 전문가이기도 하지만요. 불꽃으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불꽃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고 보면 됩니다. 행사장의 공간이나 여기에 맞는 이제 화약들, 그리고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뭐 연령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20대, 30대, 40대 분석을 해서 좋아할 만한 그 음악을 또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또 화약을 또 구성을 하는데요. 화약도 다 쓸 수는 없어요. 이제 미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화약을 또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과 실제로 이제 비슷하게 그 화약을 입혀서 저희가 실제로 불꽃놀이를 하기 전에 그거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불꽃 터뜨리기 전에 컴퓨터로 네. 다 디자인을 미리 해서 그렇죠. 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불꽃이 터지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대요. 자, 불꽃은 화약으로 터뜨리게 됩니다. 근데 이 화약이 사실 위험물이기 때문에 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요 화약류와 관련한 이 관련 국가 자격증도 취득해야 하고요, 또 안전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또 그 면허증으로 관할 경찰에 신고를 하고 화약을 취급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또 화약 관련 법에요, 화약은 한꺼번에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사용할 때 그날만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치만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요 화약고가 있는 곳으로 왕복 하루에 6시간을 운전을 해서 매일매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단 화약이라는 거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사가 있는 날에는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해요. 그 화약고. 저는 지금 경북 칠곡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편도로 대략 한 3시간 잡고 보통 한 8시쯤에 끝나니까 이제 새벽 한 4시쯤에 일어나서 화약고를 가서 또 화약을 갖고 와서 또 준비하고 끝나면은 한 8시 정도 되니까 또 집에 돌아가면은 뭐 11시, 12시 되고 거의 하루를 다 쓰는 거죠. 그 선상 불꽃 축제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화약 관리자 포함해서 지금 3명, 2명에서 3명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불꽃은 하늘에서 정말 팡팡 예쁘게 터지는 5분, 10분이지만 네. 이 불꽃놀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불꽃 보는 사람은 불꽃 터지기 전에 굉장히 오늘은 또 어떤 모양으로 터질까 네. 설레는데 이 연출가는 또 어떤 마음일까 궁금해요. 항상 불꽃을 준비하면서 긴장이 된다고 해요. 긴장감. 네, 화려한 불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불꽃을 보며 그 기뻐할 사람들 상상하면 설레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항상 긴장이 되고요. 그러면서 또 설레기도 해요. 내가 연출한 불꽃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생각하면 다른 일도 해봤는데 그거와 다르게 또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현장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짰을 때는 되게 설레요. 근데 그 연출을 갖고 현장에 왔을 때는 되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잘 나가고 이게 뭐 잘못 터져가지고 사고가 날까? 뭐 약간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하죠. 현장에서는. 저는 이제 직접 그 현장에서 불꽃 나가는 거 보면은 멋있다라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터졌으면 좋겠다.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때 비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100%의 완벽한 불꽃이 나오지 못했다고요? 이게 날씨랑 좀 관련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날씨를 체크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라고 해요. 불꽃 연출가로서 사람들에게 최고의 불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같지만요. 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게 가장 신경 쓰인다고 합니다. 작업에 있어서는 일단
매일매일 날씨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부터 봐요. 네. 날씨부터 보고 오늘은 날씨가 좋은가, 흐리면은 좀 일찍 서둘러서 가서 작업해야 되겠구나. 예. 항상 머릿속에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 화약이라는 거는 습하거나 이제 물을 먹으면은 불발이 많이 나거든요. 안 나갈 수도 있고, 이게 저희가 원하는 타이밍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다 이제 비닐로 다 방수 작업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해상이기 때문에 해무 같은 게 많이 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그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일 때도 있고, 오히려 이제 운치가 있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해무가 끼면은 거의 불꽃이 다 안 보일 정도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이게 불꽃이 진짜 습기에 약하긴 하지만 이것도 복불복인 것 같네요. 네, 들어보니까. 맞아요. 불꽃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 이 존재인 만큼 네.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지만 좀 되게 보람찰 것 같은데요. 네, 이 5분의 불꽃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작업하지만요, 관객들이 좋아하는 모습 하나만으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날 어떤 관객분이 불꽃을 보시고 나서 울먹거리시면서 자기가 그 본 불꽃 축제 중에 가장 멋있고 감동적이었다고, 그걸 제가 이제 보면서 고되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이제 움직여서 또 작업하고 그러면 이제 발사가 끝나면 이제 불발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제 힘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관객분이 딱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진짜 제가 그 고생한 게 싹 잊혀지면서, 제가 지금 이 직업을 하고 있는 게 보람이 있구나. 힘들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관객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은 그만한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관객들이 밤하늘의 아름다운 불꽃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때, 화려한 불빛 아래 마지막 불꽃이 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불꽃 연출가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김태준 불꽃 연출가의 열정의 불꽃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오늘 불꽃 연출가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1월 12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